지금 이 엔비디아의 PER이 아무리 높게 잡아야 3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 정도면 그렇게 비싸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비싼가요? 잠깐만요. 질문이 너무 구체적으로 음. 들어가서 제가. 알았어요. 답변할게요. 네, 월가워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달 한 번씩 모시고 있는 여의도 빅샷이죠.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전략과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11월 FOMC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고, 근데 그렇죠.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트럼프가 재집권을 함으로써 앞으로 뭐 경로에 변화가 생기는가 네. 이 여부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다 아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말이 좀 과하죠. 예, 그래서 본인이 미 연준의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미국이라는 그 구조 자체가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금리를 결정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누가 뭐 파웰 의장을 자를 수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할 수 있고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인디펜던스, 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파웰 의장의 오늘 발언 들어보면 뭐 대부분이 다 그냥 시장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고용시장이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임기가 뭐 아시겠지만 2026년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리를 내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죠. 요번에 0.25% 내렸고 또 12월 달에 0.25% 내릴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년인데요. 내년이 아무리 많이 내려야 3.5%까지 내린다. 그렇다면 추가로 0.75% 맥시멈 최고 아니면 0.5 정도만 내려준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 아주 적절한 숫자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놓고 봤었을 때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려와도 안 되고 너무 높게 유지돼도 안 됩니다. 적절한 숫자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3.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올해 한 번 그리고 내년에 2번 정도 내려주지 않을까. 정말 많이 내려주면 3번 정도 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해 준다 정도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지금 당장 채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움직임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거라는 예상과 함께 10년물 금리가 어제는 반락하긴 했지만 또 그 전날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가 4% 이상 위로 올라가 버렸고 원래는 그 한 3.78%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펼 것을 보고 있으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정책, 즉 재정을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6%포인트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1에서 15%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재정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채권 발행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채권을 많이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를 올렸었을 때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세금을 좀 더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는 3.5% 금리에 수렴하는 그런 모습일 거다. 즉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그렇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도 그렇고 아마도 3.5% 수준으로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정도로 중립금리로 보고 계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자극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AI 사이클이나 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2%에 경제성장률 2%를 더했었을 때 적절한 금리 수준은 4%다. 네, 그래서 장기금리가 지금 4.4%, 4.3%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절한 금리 수준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게 한 3.5%, 정말 높아야 3.7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 연말까지 천천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트럼프가 너무 과격하게 네. 재정을 쓰겠다라는 모습이라든지 관세를 정말 엄청나게 세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조금 옛날하고는 틀려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타협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재정 적자 폭도 어느 정도 안정적, 그리고 장기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적, 그리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도 어느 정도 안정적. 그래서 상당히 골디락스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에 골디락스로 간다면 굳이 금리가 4.5% 이렇게 갈지 않을 것 같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점차적으로 3.5% 수준의 중립금리로서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75bp 정도 추가 인하를 예상해 주셨고 최종 종착지로는 3.5% 정도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텐데 네. 트럼프 2기 일단 어제 오늘 시장 반응을 보면 좋습니다. 주식의 반응이요. 그런데 과거에 대선이 있던 해들 지수 추이를 기간별로 보니까 네. 직후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연말에 다시 이렇게 랠리를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팔고 연말 전에 다시 사는 전략 유효할지요? 네, 그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신이 아닌데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정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테이블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만약에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꾸준히 들고 가면 연복리 수익률이 아마도 8% 이상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일시적으로 이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자주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오르는 날 주식을 안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 날 급등했잖아요. 네. 그때 주식을 안 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선된 거 보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놓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목표 수익률이 8% 창출하지 못하고요. 3%대로 뚝 떨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복리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 투자는 한국 투자하는 것처럼 샀다 팔았다 이게 아니고요. 꾸준히 좋은 종목과 좋은 업종을 투자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심지어 또 단기로 얘기하자면 당선된 날 그 다음 날 미국 증시가 오르면은요 2주 동안에 더 많이 오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미국 증시가 펀더멘탈적으로 워낙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적절한 밸류에이션이다. 뭐 조금 비싸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닭한 버블 때처럼 엄청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게 맞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걸 하다 보면 계속 수익률을 놓치게 되니까 그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공화당 부분으로서 얘기를 좀 하자면 공화당이 레드 스윕을 지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공화당이 레드 스윕을 하게 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공화당이라는 곳은 보수파 그리고 기업 우호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더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죠. 네.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지금 집권을 하는 거고 그때의 수익률이 그 민주당의 수익률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어허. 2배 이상이 나온다. 1928년부터 2016년까지 민주당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연간 수익률 17.6%고 공화당이 당선됐었을 때는 15.3%였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올해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숫자도 적습니다만 15.3%도 그것보다 훨씬 초과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의 성향 자체가 기업 우호주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 레드 스윕이 일어났을 경우에 증시는 계속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종목별로도 하나씩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네. 요즘에 엔비디아 주가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죠. 네. 이제 다우지수 편입 호재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본부장님께서는 AI 투자 그 가운데서도 엔비디아 같은 대표 주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지속적으로 주셨어요. 네. 엔비디아의 경우 상방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지금 이 AI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 AI 사이클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부분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우선은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소프트웨어 지금 요즘도 성장을 하지만 어쨌든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엔비디아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깔고 있는데 엔비디아 칩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전체 시장의 8,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AI 사이클이 진행형이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판단해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베인앤컴퍼니, 미켄지 뭐 이런 대표적인 미국의 띵크탱크라는 데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AI의 성장은 앞으로 2027년 말까지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연간 40에서 50% 성장을 할 거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하드웨어 까는 종목,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이 고점이겠느냐? 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는지, 물론 성장률은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성장률이 떨어지는데도 연간 성장률 뭐 몇십 프로, 그러니까 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여준다면 밸류에이션을 잘 적절히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이 엔비디아의 PER이 아무리 높게 잡아야 3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 정도면 그렇게 비싸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비싼가요? 어느 정도가 비쌀까요? 자, 테슬라가 요즘에 주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PER이 거의 80배거든요. 예. 엔비디아가 35배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거는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 자체가 연평균 40에서 50% 성장한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워닝 시즌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실적 발표했던 AI 종목들 리뷰도 필요합니다. 네. 일단 슈마컴 음. 좀 과감한 손절이 필요한 때인가 궁금하고요. 네. 팔란티어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220% 넘게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엄청난 AI 특수를 누리다가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두 회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들입니다. 음. AI에 관련된 회사들은 맞는데 어떻게 다르냐?
영업 마진율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아하. 음. 중요하네요. 네. 보면 수막캠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는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까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으니까 AI 사이클에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회사가 수막캠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냉각 장치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영업 마진율이 크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대표적인 회사가 뭐가 있냐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 델, 그리고 HPE 요 세 개가 있고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더해도 엔비디아처럼 막 시장 점유율 80% 이렇게 되지 않고요. 네네. 세 개 다 더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30%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나머지 아주 큰 시장 점유율이 다 분산돼 있어요. 네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마진을 높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 마진율을 막 끌어올릴 수가 없는 환경인데 여기다 대놓고 회계 부정 가능성까지 터지니 이 주가는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런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우리도 그렇게 딱 그 뉴스가 터졌을 때 뭐 어떤 주가이든 간에 그냥 파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은 마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에 또 회계 부정까지 있으니 그게 사실이든지 아니든 간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네. 반대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계속 기업을 들여다보시면 이 AI 소프트웨어에서 뭐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예. 뭐 그 어떠한 회사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쫓아올 수가 없다. 예. 그러면서 매출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들여다볼 때 AI 사이클과 연결돼 있다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고요. 네. 예. 뭐 예를 들면 반도체로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반도체는 AI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안에서 레거시 반도체 쪽은 사실 마진이 높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네네. 반면에 AI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로 따지자면 레거시 메모리 말고 HBM 이쪽은 당연히 엔비디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결국 마진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종목을 들여다보더라도 이게 팔란티어가 됐던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